해볼 만큼 다 해봤는데 뭔가 빠진 듯한 기분. 특별한 문제 없이 살아왔는데 갑자기 나락에 떨어진 것 같은 불안감. 온 세상 불행은 다 나한테 오는 것 같은 억울함. 누구에게나 삶이 유독 가혹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읽어볼 만한 책이 바로 오늘 소개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톨스토이 단편선입니다. 마음이 지쳤을 때는 어렵고 복잡한 책 읽을 여유조차 없잖아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담긴 10편의 단편은 톨스토이가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가닿길 바라면서 동화처럼 쉽게 풀어쓴 작품들로 가독성과 메시지를 둘 다 잡았습니다. 톨스토이 하면 대문호의 상징 같은 인물이죠. 19세기 러시아 문학을 대표하는 세계적 문학가, 그 유명한 전쟁과 평화, 안나 카레리나로 전 세계적 명성을 얻으면서 가족도 삶도 안정적으로 영위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톨스토이의 나이 52세 때 느닷없이 정신적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미 세속적인 성공, 온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업적, 뭐 하나 부족할 것 없이 다 이룬 상태였지만 왠지 이 모든 걸 다 얻고 나니까 오히려 요즘 말로 현타, 허무함을 느끼면서 이게 뭐지? 하면서 그 공허의 근원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답이 바로 이 10편의 단편에 들어있는 것이고요. 자살 직전까지 갔던 톨스토이의 삶을 통째로 바꾼 삶의 진리, 그 깨달음을 녹여낸 명품 단편 모음입니다. 자신에게 닥친 난관을 피하거나 극복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대면한 용기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여전히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작품을 남길 수 있었던 거겠죠. 사실 스포를 좀 하자면 뭐 엄청나고 특별한 비법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동시에 그게 무서운 지점일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우리가 쉽게 당연하게 생각하고 넘겼던 보편적 가치의 중요성을 새삼 깨달았던 건데요. 결국 사람을 진짜 살리고 제대로 살게 만드는 것은 사랑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좀 맥이 빠지는 분들도 있으실까요? 저도 첫 번째 단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읽었을 때만 해도 약간 허무하더라고요. 그걸 누가 몰라, 이런. 근데 두 번째 작품부터는 묘하게, 이상하게 빨려 들어가는 마력이 있습니다. 술술 잘 읽히는 우화스러움도 좋고요. 물론 톨스토이주의의 핵심 중 하나인 기독교, 종교색이 약간은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긴 한데 저는 이 정도면 괜찮았습니다. 이 책은 정말 서평을 남기는 것보다도 직접 읽고 몸으로 느끼는 게 정말 크게 와닿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네요. 요약하자면 아무리 잘나고 완벽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결국 정말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그 어떤 능력치보다도 사랑할 줄 아는 능력이다 라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 느껴도 충분한 책이긴 하죠. 이런 고도의 성찰의 과정을 거쳐서 톨스토이가 지향하게 된 삶은 무소유와 무저항을 기반으로 한 것이었는데요.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조금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부분도 있지만 한 번쯤은 곱씹어 볼 만한 가치들을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재미있게 책장을 넘겼습니다. 저는 문예출판사 이순영 옮김 버전으로 읽었는데요. 영어로 번역된 책을 재번역한 것이 아니라 러시아 원전을 직접 번역해서 원작의 의미를 더욱 충실히 전달했다고 합니다. 오늘 발췌 낭독은 23페이지가량 되는 분량에 사람에게는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 라는 단편의 전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핫한 땅 투기, 토지에 대한 인간의 욕망을 다룬 작품이라 상당히 뼈가 있게 느껴지더라고요. 책방 낭독 중독 81화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만나보겠습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책방지기 제재입니다. 톨스토이 단편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순영 옮김, 문예출판사. 사람에게는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 어느 날 도시에 사는 언니가 시골에 사는 동생을 찾아왔다. 언니는 상인과 결혼해 도시에 살았고 여동생은 시골 농부에게 시집을 갔다. 자매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언니가 도시 생활이 얼마나 좋은지 자랑하기 시작했다. 넓고 깨끗한 집에서 살며 아이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맛있는 걸 먹고 마시고 마차를 타고 극장 구경도 다니고 여기저기 놀러도 다닌다고 자랑을 늘어놓았다. 그 말에 기분이 상한 동생이 상인의 생활을 헐뜯으며 농촌 생활을 치켜 세웠다. 난 절대 내 인생을 언니 인생하고 바꾸지 않을 거예요. 넉넉하게 살진 못해도 대신 근심 걱정이 없거든요. 언니가 우리보다 호화롭게 산다고 해도 돈벌이가 신통치 못하면 언제라도 빈털터리가 되는 거잖아요. 부자와 가난뱅이는 종이 한 장 차이라는 옛말도 있죠. 오늘 부자가 다음날 먹을 걸 구걸하러 다니는 일도 종종 있고 말이에요. 우리 농사일은 그럴 염려가 없어요. 농사꾼 생활이 넉넉하지는 않아도 오래 가잖아요. 부자가 못 되는 대신 배를 고른 일도 없죠. 언니가 대꾸했다. 소 돼지하고 살면서 배만 안 고르면 다야? 평생 좋은 옷을 입어보기라나 멋진 사람들을 만나볼 수가 있나. 네 남편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봐야 결국 거름더미에서 살다가 죽겠지. 아이들도 그렇고 말이야. 맞아요. 우리 일은 그래요. 대신 위험한 건 전혀 없죠. 누구한테 굽실거릴 필요도 누굴 겁낼 필요도 없고요. 하지만 도시 생활은 사방에 유혹이 있잖아요. 오늘 무사했다 해도 내일 악마의 꿰매 넘어갈 수도 있어요. 형부가 언제 노름이나 술이나 여자에 빠져서 전 재산을 날릴지 알게 뭐예요. 툭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동생 남편인 바흠이 난로가에서 여자들의 수다를 들으면서 생각했다. 그래, 맞는 말이야. 우리는 어릴 때부터 땅을 파먹고 사느라 엉뚱한 생각을 할 틈이 없었지. 딱 하나 아쉬운 게 있다면 땅이 넉넉하지 않다는 거야. 땅만 널찍하다면 악마도 무섭지 않을 텐데. 여자들은 차를 다 마시고 나서도 한참 동안 옷 얘기를 하다가 찻잔을 치우고 잠자리에 들었다. 그런데 악마가 난로 뒤에 앉아서 그들의 얘기를 다 듣고 있었다. 악마는 농부가 아내 말에 넘어가 땅만 넉넉하게 있으면 악마도 무섭지 않다고 큰 소리치는 걸 듣고 옳다구나 생각했다. 좋았어. 한번 붙어보자. 내가 널찍한 땅을 주지. 그리고 그 땅으로 널 내 소나기에 넣고 말겠어. 그 마을에는 여자 지주가 살았다. 그녀가 소유한 땅은 120데샤티나, 1데샤티나는 1920제곱미터 정도로 그렇게 넓지 않았다. 이 여자 지주는 지금까지 농부들과 아무 갈등 없이 잘 지내왔고 농부들을 괴롭히는 일도 없었다. 그런데 퇴역 군인을 관리인으로 고용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관리인은 온갖 명목으로 벌금을 받아내며 농부들을 괴롭혔다. 바흠이 아무리 조심을 해도 말이 지준의 귀리밭에 들어가거나 암소가 마당을 뛰어다니거나 송아지가 목초지에서 돌아다니는 일이 자꾸만 생겼고 그때마다 벌금을 물어야 했다. 벌금을 물 때마다 바흠은 식구들을 욕하고 때리며 화풀이를 했다. 여름 내내 관리인 때문에 곤혹을 치른 터라 겨울이 와서 가축을 우리에 가둬놓을 수 있게 되자 반갑기까지 했다. 사료가 아깝긴 했지만 마음은 한결 편했다. 그런데 겨울이 되자 지주가 땅을 팔려고 내놓았으며 그 땅을 큰 길에 있는 여관 주인이 살 거라는 소문이 돌았다.
이 소식을 들은 농민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 사람이 땅 주인이 되면 지금 지주보다 더 지독하게 벌금을 받아낼 텐데 정말 걱정이야. 우리야 다들 이 땅으로 먹고 사는데 말이야. 그래서 농부들은 다 함께 지주를 찾아가 여관 주인에게 땅을 팔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값을 더 많이 줄 테니 자기들에게 땅을 팔라고 했다. 지주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농부들은 공동으로 땅 전부를 사기로 하고 몇 번이나 모여 의논했지만 좀처럼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다. 악마가 회방을 놓았기 때문에 의견 일치가 되지 않았다. 하는 수 없이 농부들은 각자 형편에 맞게 따로 땅을 사기로 했다. 지주도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 바움은 이웃 사람이 20데샤티나를 샀는데 땅값의 반만 주고 나머지 반은 1년 안에 주기로 했다는 말을 들었다. 바움은 샘이 났다. 남들이 땅을 다 사버리면 내겐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서 바움은 아내와 의논했다. 다들 땅을 사들이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도 10데샤티나 정도는 사야지. 안 그러면 여기서 살 수가 없을 거야. 그 관리인이라는 작자가 벌금을 왕창 물리면서 우리를 못 살게 굴 거야. 바흠 부부는 어떻게 하면 땅을 살 수 있을지 궁리했다. 모아둔 100루블에 망아지 한 마리와 키우던 꿀벌 중 절반을 판 돈을 보탰다. 아들 하나를 남의 집 일꾼으로 보내면서 선금을 받았다. 그래도 모자라는 돈은 동서에게서 빌려 간신히 땅값의 절반 정도를 마련했다. 어렵사리 돈을 마련한 바흠은 나무가 울창한 15데샤티나 넓이의 땅을 미리 점찍어 놓은 다음 지주를 찾아가 가격을 흥정하고 계약금을 치렀다. 그리고 시내로 나가 매매 계약을 끝냈는데 우선 땅값의 절반을 내고 나머지는 2년 안에 주기로 했다. 그렇게 해서 바흠에게도 자기 땅이 생겼다. 그는 씨앗을 빌려 새로 산 땅에 심었다. 농사는 풍년이었고 바흠은 1년 만에 남은 땅값과 동서에게 진 빚을 다 갚을 수 있었다. 이제 바흠은 진짜 땅 주인이 되어 자신의 밭을 갈아 씨를 뿌리고 자신의 목장에서 꿀을 베고 자신의 숲에서 장작을 마련하고 자신의 목초지에서 가축을 길렀다. 자기 밭을 갈라나가면서 쑥쑥 자라는 곡물과 목초지를 보며 바흠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다. 거기에서 자라는 풀과 꽃은 다른 곳에서 자라는 것과 다르게 보였다. 이전에 지나칠 때는 다른 땅과 다를 게 없어 보였는데 이제는 완전히 달라 보였다. 바움은 더 바랄 게 없을 만큼 만족스러웠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그의 밭과 목초지에 함부로 들어오는 통에 골치를 썩어야 했다. 바움이 최대한 공손히 부탁을 해도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급기야 사람들은 바움의 목초지에 소를 풀어놓기도 하고 야간 방목을 나온 말이 그의 밭에 들어가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바움은 가축만 쫓아내고 주인들에게는 좋게 이야기할 뿐 재판에 넘기거나 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마침내 더는 참을 수 없는 지경이 되자 재판소에 고소를 했다. 모든 게 땅이 부족해서 생긴 문제이며 마을 사람들이 나쁜 마음을 먹어서는 아니라는 걸 바움도 알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다. 이대로 계속 봐주다가는 땅이 남아나질 않겠어. 따끔한 맛을 좀 보여줘야 돼. 그래서 바흠은 재판을 걸어 마을 사람 몇 명에게 벌금을 물렸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앙심을 품고는 일부러 바흠의 땅에 가축을 풀어놓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은 밤에 숲에 들어가 보리수나무 10그루의 껍질을 벗겨가기도 했다. 어느 날 바흠이 숲을 지나는데 뭔가 허연 게 눈에 띄었다. 가까이 가보니 껍질이 벗겨진 보리수나무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나무가 잘린 곳에는 밑동만 남아있었다. 숲 가장자리 나무를 베거나 한 그루라도 남겨두었다면 좋았을 텐데 그들은 몽땅 베어놓았다. 바움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다. 대체 어떤 놈이야? 누군지 찾아내기만 하면 혼쭐을 내주겠어. 바움은 누구 짓인지 알아내려고 머리를 쥐어짰다. 그러다 마침내 생각이 났다.
쇼무카 말고는 이런 짓을 할 자가 없어. 바움은 그 길로 쇼무카의 집으로 가서 증거를 찾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 채 말다툼만 하고 돌아왔다. 하지만 쇼무카 짓이 틀림없다고 확신하고는 그를 고소했다. 결국 두 사람은 법정에 섰다. 재판이 몇 차례나 열렸지만 증거가 없었으므로 쇼무카는 무죄로 풀려났다. 바움은 있는 대로 화가 나서 촌장과 재판관들에게 분통을 터뜨렸다. 당신들은 도둑편을 들고 있군요. 당신들이 올바로 살고 있다면 도둑놈을 풀어주는 일 같은 건 없을 거요. 급기야 바움은 재판관들과도 싸움을 벌였고 이웃 사람들과의 사이는 더 나빠졌다. 마을 사람들은 바움에게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으름장까지 놓았다. 그렇게 해서 바움은 넓은 땅을 가졌지만 마을에서 그의 자리는 이전보다 훨씬 좁아졌다. 이즈음 농부들이 새로운 땅으로 떠난다는 소문이 들렸다. 바움은 생각했다. 내가 내 땅을 두고 떠날 필요는 없지. 사람들이 떠나면 나는 땅이 더 많아질 거야. 그 땅도 사들여서 내 땅을 넓혀야겠어. 그러면 더 편히 살 수 있겠지. 지금은 영 비좁아서 말이야. 어느 날 바움이 집에 있는데 지나가던 나그네가 들렀다. 바움은 나그네를 하룻밤 재워주고 저녁도 대접했다. 바움은 나그네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어디에서 왔는지 물었다. 나그네는 볼가강 건너편에서 왔으며 거기에서 일을 한다고 대답했다. 얘기가 계속 이어지다가 나그네는 많은 사람이 그곳으로 이주해 간다는 말도 했다. 그곳에 이주하면 조합에 가입해 한 사람당 10데샤티나씩의 땅을 받는다고도 했다. 땅이 워낙 기름져서 밀을 심으면 말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자라고 밀알은 또 어찌나 많이 열리는지 5줌만 베어도 한 다발이 된답니다. 어느 농부는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왔는데 지금은 말 6필과 소 2마리를 갖게 됐죠. 바움은 가슴이 마구 뛰었다. 그렇게 살기 좋은 곳이 있다면 이 좁은 땅에서 궁상맞게 살 필요가 없지. 여기 땅과 집을 팔아 그 돈을 갖고 거기에 가서 집을 짓고 새롭게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좁은 땅덩어리에 살다 보면 늘 골치 아픈 일이 생기게 마련이거든. 일단 직접 가서 내 눈으로 확인해 봐야겠어. 여름이 되자 바움은 채비를 하고 길을 떠났다. 볼가강에서 배를 타고 사마라까지 간 뒤 다시 400베르스타, 1베르스타는 1067m를 걸어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다. 모든 것이 나그네가 말한 그대로였다. 농부들은 한 사람당 10데샤티나의 땅을 받아 여유롭게 살았으며 본인이 원하기만 하면 조합에 가입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배당받은 땅 말고도 돈만 있으면 3루블의 가격으로 제일 좋은 땅을 원하는 만큼 살 수 있었다. 알아보고 싶은 걸 다 알아보고 나서 바움은 가을이 되기 전에 고향으로 돌아와 전 재산을 팔았다. 땅을 꽤 비싼 값에 팔았고 집과 가축도 모두 팔았다. 조합에서도 탈퇴한 뒤 봄이 오기만을 기다렸다가 가족을 데리고 새로운 땅으로 떠났다. 가족과 함께 새 마을에 도착한 바움은 곧장 조합에 가입하기로 했다. 그는 마을 노인들에게 술을 대접하고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췄다. 그렇게 해서 이주를 허락받고 5식구 몫에 해당하는 50데샤티나의 땅과 목장을 받았다. 바움은 그곳에서 집을 짓고 가축도 키웠다. 조합에서 받은 땅은 예전 땅의 3배나 되었고 아주 비옥했다. 이전보다 살림살이가 10배쯤 나아졌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넉넉했고 목초지가 넓어 가축도 얼마든지 키울 수 있었다. 처음 새로운 마을에 와서 한창 집을 짓고 정착할 때만 해도 바움은 아주 만족스러웠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땅도 좁게 느껴졌다. 첫 해에는 조합에서 받은 땅에 밀을 심어 풍작을 거두었다. 밀 농사를 계속 짓고 싶었지만 조합에서 받은 땅이 부족했다. 원래 있던 땅은 밀 농사에 적합하지 않았다. 그 지역에서는 밀을 억새밭이나 묵혀둔 땅에 심어야 했다. 한두 해 밀 농사를 짓고 나면 풀로 뒤덮일 때까지 땅을 놀려야 했다.
그리고 그런 땅은 원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므로 모두에게 돌아가질 못했다. 사람들은 서로 땅을 차지하려고 다퉜다. 형편이 넉넉한 사람들은 그 땅에 직접 농사를 짓고 싶어 했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땅세를 받고 상인들에게 빌려주었다. 바흠은 밀농사를 더 짓고 싶었다. 그래서 이듬해에 상인에게 1년간 땅을 빌렸다. 그 땅에 더 많은 씨를 뿌려 풍작을 거두었다. 하지만 그 땅은 마을에서 15베르스타나 떨어져 있어서 농작물을 운반하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장사를 겸하는 농민들이 농장을 소유하고 여유롭게 살았다. 그걸 보면서 바흠은 생각했다. 땅을 좀 사서 집을 지으면 얼마나 좋을까? 굉장히 편해질 텐데. 그날 이후로 땅을 사고 싶다는 생각이 바흠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로부터 3년이라는 세월을 더 땅을 빌려 밀농사를 지으며 보냈다. 해마다 농사는 풍작이어서 돈도 꽤 모였다. 바흠은 그런대로 만족하며 살 수도 있었지만 매년 아등바등하며 남의 땅을 빌리는 일이 지겨워졌다. 어디에 좋은 땅이 있다 싶으면 너도 나도 몰려가 차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재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농사지을 땅도 얻지 못했다. 그러다 3년째 되는 해에 바흠은 상인과 반반씩 돈을 합해 마을 사람들에게서 목초지를 빌렸다. 그리고 밭을 다 갈았는데 사람들과 다툼이 생겨 재판에 넘겨지는 바람에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되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 땅이었다면 누구한테 머리 숙일 일도 없고 이렇게 기막힌 일도 안 당할 텐데. 그때부터 바흠은 정식으로 구입할 땅을 찾았다. 그러다 50데샤티나의 땅을 샀지만 형편이 어려워져 헐값에 되팔려고 하는 어느 농부를 우연히 만났다. 두 사람은 여러 차례 흥정한 끝에 1,500루블로 결정했고 땅값의 반은 나중에 주기로 했다. 일이 그렇게 끝나갈 즈음 어느 날 상인 하나가 말 먹이를 좀 얻으려고 바흠의 집에 들렀다.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상인은 멀리 바시키르에서 막 돌아오는 길인데 그곳에서 5,000데샤티나의 땅을 1,000루블에 샀다고 했다. 바흠이 더 캐묻자 상인이 대답했다. 그저 노인들 비위만 맞춰주면 돼요. 나는 100루블어치 옷과 양탄자를 선물하고 차도 한 상자 주고 술을 마시는 사람들한테는 술도 대접했죠. 그랬더니 1데샤티나나 되는 땅을 20코페이카에 주지 뭡니까? 상인이 땅 문서를 보여주며 덧붙였다. 하천을 끼고 있는 풀로 뒤덮인 초원이죠. 바흠은 더 꼬치꼬치 캐물었다. 땅이 얼마나 넓은지 1년 내내 걸어도 다 돌아보지 못할 정도예요. 다 바시키르 사람들 땅이에요. 그 사람들은 양같이 순해서 거의 공짜로 땅을 얻을 수 있다니까요. 그 말을 듣고 바흠은 생각했다. 그렇다면 고작 500데샤티나 땅을 사느라 1,000루블을 날리고 거기다 빚까지 얻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 거기에 가면 그 돈으로 엄청나게 넓은 땅을 살 텐데 말이야. 바흠은 바시키르로 가는 길을 자세히 물었고 상인이 가고 나자 곧 떠날 채비를 했다. 집안일은 아내에게 맡기고 하인 한 사람을 데리고 길을 나섰다. 가는 길에 시내에 들러 상인이 얘기해준 대로 차 한 잔과 술, 이런저런 선물을 샀다. 그리고 500베르스타 넘는 길을 걷고 또 걸었다. 그렇게 일주일쯤 됐을 때 드디어 바시키르 마을에 도착했다. 모든 게 상인이 말한 그대로였다. 사람들은 옆에 강이 흐르는 초원에서 양털로 만든 천막을 치고 살았다. 그들은 밭을 일구지도 않았고 곡식을 먹지도 않았다. 초원에서는 소와 말이 떼지어 돌아다녔다. 망아지는 천막 뒤에 묶어놓고 어미 말들을 하루에 2번 그리로 보냈다. 말에서 젖을 짜 그걸로 술을 만들었다. 술과 치즈를 만드는 것은 여자들이었고 남자들은 그저 술과 차를 마시고 양고기를 먹고 필이나 불면서 한가롭게 지냈다. 사람들 모두 건강하고 쾌활했으며 여름 내내 빈둥거리고 놀기만 했다.
아주 무식하고 러시아어도 몰랐지만 성격은 정말 좋았다. 바흠을 보자 사람들이 천막에서 몰려나와 그를 애웠었다. 그들 중에 통역하는 사람도 있었다. 바흠은 그에게 땅을 좀 사러 왔다고 말했다. 바시키르 사람들은 바흠을 몹시 반기며 가장 좋은 천막으로 데려갔다. 그리고 양탄자 위에 방석을 놓고 거기에 바흠을 앉히고는 자기들도 빙 둘러앉았다. 그들은 차와 술을 내오고 양고기 요리도 대접했다. 바흠이 마차에서 차와 선물을 가져와 나눠주었다. 바시키르 사람들은 무척 좋아했다. 그들은 자기들끼리 뭔가 한참 얘기하더니 통역하는 사람에게 전하라고 했다. 통역하는 사람이 말했다. 이렇게 전해달라고 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마음에 듭니다. 최선을 다해 손님을 기쁘게 해주고 선물에 답례를 하는 것이 우리 관습입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선물을 줬으니 우리가 가진 것 가운데 당신이 원하는 게 있다면 뭐든 드리겠습니다. 바흠이 대답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건 이곳의 땅입니다. 우리 마을은 땅이 부족하고 그나마도 잔뜩 메말랐어요. 하지만 이곳은 땅이 많고 아주 기름지더군요. 이렇게 좋은 땅은 생전 처음 봅니다. 통역하는 사람이 바흠의 말을 전하자 바시키르 사람들은 또 자기들끼리 한참을 이야기했다. 바흠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진 못했지만 목청을 높이고 웃는 걸로 봐서 굉장히 즐거워한다는 건 알 수 있었다. 잠시 뒤 그들이 말을 멈추고 바흠을 쳐다보았다. 통역하는 사람이 말을 전했다. 당신의 호의에 대한 보답으로 원하는 만큼의 땅을 기꺼이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땅을 손으로 가리키기만 하면 그대로 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시키르 사람들이 또 무슨 얘기를 하는가 싶더니 갑자기 다투기 시작했다. 바흠이 무슨 일인지 묻자 통역하는 사람이 대답했다. 땅 문제는 촌장님에게 물어본 다음에 결정해야 한다고 하는 쪽과 그럴 필요 없다고 하는 쪽이 맞서는 겁니다. 바시키르 사람들이 한창 옥신각신하는데 여우 털모자를 쓴 남자가 불쑥 들어왔다. 그러자 모두들 말을 뚝 그치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통역하는 사람이 말했다. 이분이 바로 촌장님입니다. 바흠은 준비해온 선물 가운데 가장 좋은 옷과 5파운드짜리 차 상자를 가져다 촌장에게 내밀었다. 촌장은 그걸 받아들고 맨 윗자리에 앉았다. 사람들이 일제히 촌장에게 뭔가를 말하기 시작했다. 촌장은 한참 얘기를 듣더니 고갯짓으로 사람들을 조용히 시키고는 바흠에게 러시아어로 말했다. 자, 그렇게 하세요. 마음에 드는 땅을 고르세요. 땅이야 얼마든지 있으니. 바흠은 생각했다. 갖고 싶은 만큼 가지라고 하는데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 거지? 확실히 계약을 해야겠어. 안 그러면 준다고 해놓고 나중에 다시 빼앗아 갈지도 모르니까. 바흠이 말했다. 이렇게 친절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곳 땅이 많긴 하지만 전 그냥 조금만 바랄 뿐입니다. 단 제 땅이 얼마만큼 되는지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정확히 측량을 해서 주시면 안 될까요? 사람 목숨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선뜻 땅을 주셨는데 나중에 여러분 후손들이 다시 빼앗아 갈 수도 있잖아요. 촌장이 대답했다. 맞는 말입니다. 원하는 대로 해드리죠. 상인 하나가 여기서 땅을 사고 문서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게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촌장은 그 말뜻을 알아듣고 대답했다. 그러지요.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곳에도 서기가 있으니 함께 시내에 가서 서류에 도장을 찍도록 합시다. 그런데 땅값은 얼마인가요? 여기에서는 값이 다 똑같습니다. 하루에 1000루블입니다. 바흠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하루라고요? 그건 어떻게 재는 건가요? 몇 데샤티나쯤 되는 건가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계산하는 건 모릅니다. 하루 단위로 땅을 팔죠. 하루에 걸어서 갔다 온 만큼 땅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 하루치가
1,000루블인 것이죠. 바음이 깜짝 놀라 물었다. 하루에 돌 수 있는 땅이 상당히 넓을 텐데요. 촌장이 웃으면서 대답했다. 그 땅을 다 갖는 겁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날 안으로 처음 출발했던 곳으로 돌아오지 못하면 돈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다닌 곳을 어떻게 표시하나요? 당신이 출발하고 싶은 장소를 정하면 우리가 같이 갈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 당신은 삽 하나를 들고 그 지점을 출발해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어디든 원하는 곳에 표시를 하세요. 그러니까 방향을 바꿀 때마다 삽으로 땅을 파고 풀을 심어두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가서 쟁기로 각 구덩이를 연결할 겁니다. 얼마나 멀리까지 가든 상관없지만 해가 지기 전에는 꼭 출발했던 곳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면 그 땅은 전부 당신 것이 됩니다. 바흠은 뛸 듯이 기뻤다. 다음날 아침 일찍 출발하기로 하고는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고 술과 양고기를 먹고 차를 마시다 보니 어느새 밤이 깊었다. 바시키르 사람들은 다음날 아침 동이 틀 때 모여 해가 뜨기 전에 약속 장소로 나가기로 하고 바흠에게 푹신한 깃털 이불을 내준 뒤 각자 천막으로 돌아갔다. 바흠은 자리에 누워서도 좀처럼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땅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았다. 땅을 최대한 많이 차지해야 하는데 요즘은 해가 기니까 하루에 50베르스타 정도는 너끈히 갈 수 있어. 그 정도면 얼마나 넓은 걸까? 그중 시원치 않은 땅은 팔거나 빌려주고 좋은 땅에는 내가 농사를 지어야지. 소 2마리와 쟁기를 사고 일꾼도 2사람 고용해서 50데샤티나 정도의 농사를 짓고 나머지 땅에는 가축을 길러야지. 바음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다 새벽녘에 깜빡 잠이 들었다. 그리고 잠이 들자마자 꿈을 하나 꾸었다. 꿈에서 그가 천막 안에 누워있는데 밖에서 누군가 웃는 소리가 들렸다. 누구인지 궁금해서 밖으로 나가보니 바시키르의 촌장이 천막 앞에 앉아 배를 움켜쥐고 몸을 흔들면서 웃고 있었다. 바흠이 촌장에게 가서 물었다. 왜 그렇게 웃고 있습니까? 그런데 다시 보니 그는 촌장이 아니라 얼마 전 바흠 집에 와서 땅 얘기를 해주던 상인이었다. 바흠이 여긴 언제 온 거요? 하고 물으려는 순간 상인의 모습은 예전에 볼가강 너머에서 왔다던 농부로 변해 있었다. 하지만 또다시 보니 농부도 아니었다. 뿔과 발톱이 달린 악마가 낄낄거리며 웃고 있었고 그 앞에 어떤 남자가 맨발에 바지와 셔츠만 입은 채 땅에 쓰러져 있었다. 바흠이 가까이 가서 자세히 들여다보니 남자는 죽어 있었는데 그는 바로 바흠이었다. 그 순간 바흠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눈을 번쩍 떴다. 아, 꿈이잖아. 주위를 두리번거리니 열린 문틈으로 부옇게 날이 밝아오는 것이 보였다. 어서 사람들을 깨워 출발해야지. 바흠은 자리에서 일어나 마차에서 자던 하인을 깨워 말을 준비하게 하고 바시키르 사람들을 깨우러 갔다. 자, 땅을 재러 갈 시간이에요. 바시키르 사람들이 모두 모였고 촌장도 왔다. 사람들은 또 술을 마시면서 바흠에게 차를 권했다. 하지만 바흠은 더는 지체할 수가 없었다. 자자, 더 늦기 전에 어서 갑시다. 바시키르 사람들이 준비를 마치고 출발했다. 어떤 사람은 말을 타고 어떤 사람은 마차를 타고 갔다. 바흠은 삽을 준비하고 하인과 함께 자신의 마차에 탔다. 초원에 도착하니 날이 환하게 밝아왔다. 바시키르어로 시항이라는 언덕에 오른 다음 모두들 말과 마차에서 내려 한데 모였다. 촌장이 바흠에게 다가와 한 손을 들어 들판을 가리키면서 말했다. 자, 눈앞에 보이는 이 땅이 전부 우리 땅입니다. 어디든 마음에 드는 곳을 고르세요. 바흠의 눈이 반짝거렸다. 땅은 온통 풀로 뒤덮인 데다 손바닥처럼 평평했으며 양귀비씨처럼 검었다. 구덩이마다 온갖 종류의 잡초가 사람 가슴 높이로 우거져 있었다. 촌장이 여우털 모자를 벗어 땅에 놓고 말했다.
이곳을 출발점으로 합시다. 여기에서 출발해 다시 여기로 돌아오는 겁니다. 당신이 지나온 모두가 당신 땅입니다. 바음이 돈을 꺼내 촌장의 모자 위에 놓았다. 그리고 겉옷을 벗고 조끼만 입은 채 허리에 가죽띠를 단단히 묶고 빵 주머니를 품에 넣고 물병도 허리띠에 매달았다. 장화를 여며 신고 하인에게서 삽을 받아든 다음 출발 준비를 했다.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지 잠깐 생각했다. 어디든 다 좋아 보였다. 어디나 다 좋을 거야. 그냥 해가 뜨는 방향으로 가자. 바음은 동쪽을 향해 서서 몸을 풀면서 해가 떠오르길 기다렸다.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어. 선선할 때 걸어야 힘도 덜 들 거야. 태양이 지평선 위로 떠오르기에 무섭게 바음은 삽을 어깨에 메고 초원을 향해 걸어갔다. 바음은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걸었다. 1베르스타쯤 가서 걸음을 멈추고 구덩이를 판 다음 눈에 잘 띄도록 풀을 여러 겹으로 쌓았다. 그런 다음 또 걸었다. 걷다 보니 뻣뻣했던 몸이 풀려 걸음도 절로 빨라졌다. 한참을 가다 또 구덩이를 팠다. 바음이 뒤를 돌아보았다. 햇빛이 비추니 언덕과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 또렷이 보였고 마차 바퀴도 번쩍거렸다. 얼추 보니 5베르스타쯤 온 것 같았다. 날이 점점 더워졌다. 바음은 조끼를 벗어 어깨에 걸치고 다시 걸음을 옮겨 5베르스타를 더 갔다. 시간이 지나자 날이 꽤 더워졌다. 해의 위치를 보니 아침을 먹을 시간이었다. 이제 하루에 지나야 하는 거리에 4분의 1을 왔구나. 아직 방향을 돌리기에는 너무 일러. 장화를 벗고 가자. 바음은 자리에 앉아 장화를 벗어 띠에 매달고 다시 걸었다. 걷기가 한결 나았다. 5베르스타만 더 가서 왼쪽으로 방향을 돌리자. 땅이 너무 좋아서 놓치기 아깝단 말이야. 가면 갈수록 땅이 더 좋아 보이니. 한참을 똑바로 가다 돌아보니 이제 언덕은 잘 보이지도 않았고 사람들도 개미처럼 거무스름하게 보였다. 뭔가 햇빛을 받아 반짝거리는 걸로만 보일 뿐이었다. 바음이 생각했다. 아, 이제 올 만큼 왔으니 방향을 돌려야겠어. 땀을 흘렸더니 목도 타고 말이야. 그는 멈춰서서 커다란 구덩이를 파고 풀을 여러 겹 쌓았다. 그런 다음 물병을 열어 물을 마시고 왼쪽으로 방향을 돌렸다. 그는 걷고 또 걸었다. 풀이 꽤 높이 자라 있었고 날도 몹시 더웠다. 바음은 슬슬 지치기 시작했다. 태양을 보니 한낮이었다. 자, 이쯤에서 좀 쉬어야겠어. 바음은 자리에 앉아 빵을 먹고 물로 목을 축였다. 하지만 눕지는 않았다. 누웠다간 그대로 잠이 들 것 같았다. 잠깐 앉았다가 또 걸었다. 빵으로 배를 채웠더니 기운이 나서 처음에는 그런 대로 걸을만 했다. 하지만 날은 점점 무더워지고 졸음이 쏟아졌다. 그래도 걸음을 멈추지는 않았다. 1시간 고생하면 평생을 편하게 살 수 있어. 같은 방향으로 한참을 걷다가 왼쪽으로 돌려는 찰나 바로 앞에 물기를 잔뜩 머금은 땅이 있었다. 놓치기 아까운걸. 아마를 심으면 잘 되겠어. 결국 그 땅 너머까지 가서 구덩이를 판 다음에야 방향을 돌렸다. 다시 언덕을 돌아봤다. 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아른거려서 언덕 위 사람들도 희미하게 보였다. 그들까지의 거리가 15베르스타쯤 되었다. 아, 두 방향에서 시간을 너무 길게 잡았으니 이번에는 좀 더 시간을 단축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세 번째 방향에서는 걸음을 빨리 했다. 해를 보니 벌써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세 번째 방향에 들어서서 이제 겨우 2베르스타 왔고 출발 지점까지 15베르스타는 좋게 남아있었다. 안 되겠어. 땅 모양이 비뚤어져도 이제 돌아가야겠어. 이 정도로 충분하니까 더 욕심내지 말자. 바음은 서둘러 구덩이를 파고는 언덕을 향해 걸었다.
언덕으로 가는 길은 여간 고역스러운 게 아니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고 맨발은 긁히고 상처가 났으며 다리는 힘이 빠졌다. 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해가 지기 전에 돌아가려면 어림도 없는 일이었다. 해는 야속하게 서산으로 자꾸만 기울었다. 그렇게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었어. 늦으면 어떻게 하지? 바움은 언덕과 태양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언덕까지 가려면 아직 한참 남았는데 태양은 이미 모습을 거의 감추었다. 바움은 걷고 또 걸었다. 몹시 괴로웠지만 점점 걸음을 빨리 했다. 아무리 가도 목적지까지는 멀기만 했다. 결국은 달리기 시작했다. 조끼도 신발도 물통도 모자도 다 내던져버리고 오직 산만을 지팡이 삼아 달렸다. 어떡하지? 너무 욕심을 부리다가 다 망쳐버렸어. 해지기 전까지 못 갈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자 두려워서 숨이 멎는 것만 같았다. 바움은 계속 달렸다. 땀에 젖은 셔츠와 바지가 몸에 들러붙고 입이 바짝바짝 탔다. 가슴은 대장간 풀무처럼 부풀어 오르고 심장은 망치질을 하듯 쿵쾅거렸으며 다리는 남의 다리인 양 흐느적거렸다. 계속 이렇게 가다가는 죽을지도 몰라. 죽는 게 무섭긴 했지만 그렇다고 멈출 수는 없었다. 지금까지 달려와 놓고 여기서 멈추면 다들 날 바보라고 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달리고 또 달려 어느새 언덕 가까이에 이르자 바시키르 사람들이 그를 향해 질러대는 함성이 들렸다. 그 소리를 들으니 심장이 더 쿵쾅거렸다. 바움은 마지막 남은 힘을 다 끌어모아 달렸다. 해는 이미 지평선에 거의 닿았고 피처럼 붉은 빛이 주위로 넓게 퍼졌다. 금방이라도 넘어갈 것 같았다. 이제 해는 아주 낮게 떠 있었고 목적지도 눈앞에 있었다. 언덕 위에 서서 바움에게 빨리 오라고 손짓하는 사람들이 보였다. 땅에 놓인 여우 털모자와 그 위에 있는 돈, 그리고 땅바닥에 앉아 두 손으로 배를 잡고 있는 촌장의 모습까지 눈에 들어왔다. 그 순간 바움은 꿈이 생각났다. 땅을 많이 차지한다 해도 하나님이 날 거기에서 살게 해주실까? 이제 다 끝났어. 내가 다 망쳐버렸어. 저기까지 도저히 갈 수 없을 거야. 바움은 해를 보았다. 해 반쪽이 이미 지평선 너머로 사라져버렸다. 마지막 남은 힘을 다 모아 또 달렸다.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아 금방이라도 넘어질 듯 몸이 앞으로 기울었다. 겨우 언덕 아래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날이 어두워졌다. 해가 완전히 모습을 감춘 걸 보고 바움은 탄식했다. 그렇게 고생했는데 다 허사가 되어버렸어. 바움이 절망해서 그만 멈추려는데 바시키르 사람들이 계속 질러대는 고함 소리가 들렸다. 바로 그때 언덕 아래에서는 해가 다 진 것 같아도 언덕 위에서 보면 아직 해가 남아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퍼뜩 떠올랐다. 바움은 크게 심호흡을 하고는 언덕으로 뛰어 올라갔다. 아니나 다를까 언덕에는 아직 햇빛이 남아있었다. 바움은 언덕 꼭대기까지 가서 모자를 보았다. 모자 앞에 촌장이 앉아 배를 잡고 웃어댔다. 바움은 또 한 번 꿈을 떠올리며 외마디 비명을 질렀다. 다리가 스르르 무너지는가 싶더니 바움이 앞으로 고꾸라졌다. 그의 두 손이 모자에 닿았다. 촌장이 소리쳤다. 정말 대단하구려. 엄청난 땅을 차지했어요. 바움의 하인이 달려가서 바움을 일으키려고 했지만 바움은 일어나지 못하고 입에서 피를 쏟았다. 그리고 숨을 거두었다. 바시키르 사람들이 혀를 차면서 이 딱한 광경을 지켜보았다. 하인은 삽을 들고 바움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길이에 맞춰 무덤을 파고 그를 묻었다. 바움이 차지한 땅은 그 3아르신, 1아르신은 약 70cm, 이 전부였다.